6,6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앞바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지름 12km. 에베레스트 산보다 큰 바위 덩어리가 초속 20km로 지구에 충돌합니다. TNT 100억 톤. 히로시마 원폭 10억 개를 동시에 터뜨린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이어진 공룡의 시대가 이 순간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공룡이 가장 화려했던 시대를 봐야 합니다. 백악기. 1억 4,5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약 8천만 년간 이어진 시대입니다. 백악은 한자로 하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쌓인 하얀 석회암 지층이 유럽 곳곳에 남아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영국 도버 해협의 하얀 절벽. 그 하얀색이 바로 백악기에 쌓인 것입니다. 수천만 년 동안 바다에 떠다니던 미세한 플랑크톤의 껍질이 해저에 쌓이고 쌓여서 저 거대한 절벽이 됐습니다. 6편에서 우리는 쥐라기를 봤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디플로도쿠스 같은 거대한 용각류가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 백악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공룡의 다양성이 역사상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쥐라기가 거인의 시대였다면 백악기는 공룡이 가능한 모든 형태를 시도한 시대입니다. 가장 유명한 공룡은 백악기 후기에 등장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몸 길이 12m. 무게 8톤. 머리 길이만 1.5m. 그리고 이빨. 바나나만한 이빨이 입안에 60개. 교합력은 동물 역사상 최강이었습니다. 한번 깨물면 뼈가 으스러집니다. 실제로 화석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박힌 트리케라톱스 뼈가 발견됩니다. 뼈를 으깨서 골수까지 먹은 겁니다. 바다에서 역대 최강 포식자 자리에 오른 동물은 공룡이 아니라 같은 파충류지만 다른 계통의 해양 파충류였습니다. 모사사우루스. 몸 길이 15m.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불립니다. 거대한 턱으로 상어도, 대형 물고기도, 심지어 다른 해양 파충류도 사냥했습니다. 이 시기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도 번성했습니다. 나선형 껍질을 가진 이 연체 동물은 캄브리아기부터 약 3억 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왔습니다. 4편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그 동물입니다. 백악기 바다에서 암모나이트는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크기도 다양해져서 동전만한 것부터 지름 2m가 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하늘도 파충류의 세계였습니다. 케찰코아틀루스. 날개를 펼치면 11m. 경비행기 한 대와 비슷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비행 동물입니다. 두 발로 서면 키가 기린과 비슷했습니다. 이 거대한 몸으로 어떻게 날았는지는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지상에서 뛰어올라 이륙한 뒤 알바트로스처럼 상승 기류를 타고 활공했을 거라는 게 유력한 가설입니다. 다만 이 거대한 비행 동물은 공룡이 아닙니다. 익룡이라는 별도의 파충류입니다. 공룡과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가까운 친척이지만 다른 계통입니다. 바다의 모사사우루스도 하늘의 케찰코아틀루스도 공룡은 아닙니다. 공룡은 육지의 지배자였고 바다와 하늘은 다른 파충류의 영역이었습니다. 육지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바다에서 모사사우루스, 하늘에서 케찰코아틀루스. 백악기의 지구는 파충류의 행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기에는 쥐라기에 없던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꽃입니다. 속시식물.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꽃이 이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장미도, 벚꽃도, 사과나무도 전부 백악기 속시식물의 후손입니다. 왜 꽃이 중요할까요? 꽃은 곤충과 거래를 합니다. 꿀을 줄 테니 꽃가루를 옮겨달라는 거래. 이 거래가 폭발적인 공진화를 일으킵니다. 곤충은 꿀을 찾아 꽃에 모이고 꽃은 곤충을 유혹하려고 더 화려해지고 더 향기로워집니다. 나비, 벌, 딱정벌레. 백악기에 곤충의 다양성이 급증한 건 꽃 덕분입니다. 곤충이 늘어나면 곤충을 먹는 동물도 늘어납니다.
먹이 그물이 더 촘촘해지고 생태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공룡 시대의 마지막 8천만 년. 육해공 모든 곳에 파충류가 군림하고 꽃이 피어나 생태계가 한층 풍요로워진 시대. 이것이 백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시대에 공룡 중 일부가 새로운 능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비행. 6편에서 본 시조새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악기에 접어들면서 공룡의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깃털. 우리는 깃털하면 새를 떠올립니다. 하늘을 나는 데 쓰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깃털은 비행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최초의 깃털은 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솜털입니다. 오리털 패딩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 솜털. 1억 5천만 년도 더 전에 일부 수각류 공룡의 몸에 이 솜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수각류. 티라노사우루스나 벨로키랍토르처럼 두 발로 걷는 육식 공룡 계열입니다. 이 공룡들의 몸에 왜 솜털이 생겼을까요? 보온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많은 공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동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룡이 도마뱀처럼 느릿느릿한 냉혈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수 공룡이 온혈에 가깝거나 최소한 냉혈과 온혈 사이의 중간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활동적인 몸에는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솜털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깃털의 두 번째 용도는 과시입니다. 수컷 공작이 화려한 꼬리를 펼치는 것처럼 일부 공룡도 깃털로 자신을 뽐냈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미크로랍토르 화석에는 무지갯빛 깃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억 2천만 년 전의 공룡이 무지갯빛으로 반짝였다는 겁니다. 보온용 솜털에서 과시용 깃으로, 과시용 깃에서 비행용 날개 깃으로, 깃털은 수천만 년에 걸쳐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부터 하늘을 날려고 깃털이 생긴 게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던 것이 나중에 비행에 활용된 겁니다. 진화에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 폐가 대표적입니다. 5편에서 봤듯이 물고기의 불에가 폐로 바뀌었습니다. 물속에서 부력을 조절하던 기관이 육지에서 공기를 마시는 기관이 된 것처럼 체온을 유지하던 솜털이 하늘을 나는 날개가 됐습니다. 6편에서 본 시조새는 이 과정의 중간 단계였습니다. 날개와 깃털이 있었지만 이빨과 꼬리뼈와 발톱도 있었습니다. 공룡의 몸에 새의 날개가 붙어있는 형태. 하늘을 능숙하게 날았다기보다는 나무에서 나무로 활공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백악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조새보다 훨씬 발전된 새들이 등장합니다. 이크티오르니스. 백악기 후기, 약 9천만 년 전의 바다새입니다. 갈매기와 비슷한 크기의 날개 구조가 현대 새에 가까웠습니다. 바다 위를 날며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빨이 있었습니다. 입안에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는 갈매기를 상상해보면 됩니다. 헤스페로르니스. 이쪽은 반대로 날개를 포기한 새입니다. 펭귄처럼 물속에서 헤엄치는데 특화됐습니다. 몸 길이 1.8m. 백악기의 바다를 누비던 잠수의 명수였습니다. 날던 새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처럼 백악기의 새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 헤엄치는 새, 땅 위를 뛰어다니는 새. 공룡의 후손들이 파충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늘과 바다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앞서 본 케찰코아틀루스, 날개 11m의 거대한 비행동물. 그건 익룡이었습니다. 공룡이 아닌 별도의 파충류. 익룡은 공룡보다 먼저 하늘을 날았고 2억 년 넘게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기에 새가 등장하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형 비행 동물의 자리를 새가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악기 후기로 갈수록 작은 익룡은 줄어들고
인룡은 케찰코아틀루스처럼 극단적으로 거대한 종만 남게 됩니다. 작은 하늘은 새에게 넘어가고 인룡은 거대한 하늘에서만 버틴 겁니다. 그리고 6,600만 년 전 소행성이 충돌합니다. 인룡은 전멸합니다. 거대한 비조류 공룡도 전멸합니다. 하지만 새는 살아남습니다. 작은 몸, 비행 능력, 다양한 식성. 이것이 대멸종을 견딘 무기였습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약 1만 종의 새가 살고 있습니다. 참새, 독수리, 펭귄, 벌새, 타조. 이 모든 새가 백악기 수각류 공룡의 후손입니다.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깃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지금 창밖에 참새가 보인다면 당신은 공룡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참새의 조상들은 6,600만 년 전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 지구는 평화로웠습니다. 북아메리카 서부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암모나이트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룡이 활공하고 그 아래에서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1억 6천만 년째 이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별처럼 보였을 겁니다. 점이 커집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지름 12km. 에베레스트 산보다 큰 바위 덩어리가 초속 20km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초속 2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17초. 이 속도의 바위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앞바다에 충돌합니다. 충돌 순간 TNT 100억 톤의 에너지가 한 점에서 폭발합니다. 규모 11의 지진이 지구 전체를 흔듭니다. 참고로 인류가 기록한 가장 큰 지진이 규모 9.5입니다. 규모 11은 그것의 1000배입니다. 충돌 지점에는 지름 180km, 깊이 20km의 구멍이 뚫립니다. 칙술루브 충돌구.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보다 넓은 구멍이 지구에 뚫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충돌 후 30분. 반경 1000km 안의 모든 것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충돌 에너지로 발생한 열풍이 숲을 태우고 바다를 끓입니다. 동시에 높이 수백 미터의 쓰나미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멕시코만 연안을 덮친 쓰나미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지층에 남아 있습니다. 충돌 후 수시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충돌로 튕겨나간 암석 파편 수십억 톤이 대기권 밖까지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성우처럼 수십억 개의 작은 돌덩이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불타오릅니다. 이 열이 대기를 가열합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수백 도까지 치솟습니다. 5분 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지표면의 생물은 대부분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충돌 후 수일. 하늘이 닫힙니다. 충돌로 발생한 먼지와 그을음, 황산 에어로졸이 대기를 뒤덮습니다. 햇빛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광합성이 멈춥니다. 식물이 죽기 시작합니다.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이 죽습니다.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이 죽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사라지자 해양 플랑크톤이 죽기 시작합니다. 바다 먹이사슬의 맨 아래가 무너진 겁니다. 충돌 후 수개월. 충돌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먼지가 햇빛을 막으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급락합니다. 열대 지방에 서리가 내립니다. 바다 표면이 얼기 시작합니다. 충돌 후 수년. 대기 중의 황산 성분이 산성비가 되어 내립니다. 토양이 산소화되고 바다가 산소화됩니다. 산성비는 살아남은 식물마저 고사시킵니다. 뜨거운 불, 칠흑 같은 어둠, 극심한 추위, 산성비. 12km짜리 돌멩이 하나가 이 모든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밝힌 건 고생물학자가 아닙니다. 물리학자였습니다.
1980년 미국 버클리 대학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루이스 알바레즈와 그의 아들 월터 알바레즈. 아버지는 물리학자, 아들은 지질학자였습니다. 아들 월터는 이탈리아에서 석회암 지층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기 지층과 그 위의 지층 사이에 이상한 점토층이 있었습니다. 두께 겨우 1cm. 이 얇은 층이 정확히 6,600만 년 전 공룡이 사라진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월터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점토층이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건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루이스는 물리학자다운 방법을 떠올립니다. 이리들. 이리듐은 지구에서는 극히 희소한 원소입니다. 지구가 형성될 때 무거운 이리듐은 대부분 핵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떨어지는 먼지에는 이리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리듐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측정하면 그 점토층이 쌓이는 데 걸린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리듐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정상치의 30배. 이건 우주 먼지가 천천히 쌓인 수준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우주 물질이 지구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루이스 알바레즈는 결론을 내립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 그 충돌이 공룡을 멸종시켰다. 1980년 이 논문이 발표됩니다. 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물리학자가 우리 분야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공룡 멸종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화산 활동 때문이다. 소행성은 말도 안 된다. 논쟁은 10년 넘게 이어집니다. 결정적 증거는 1992년에 나왔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지름 180km의 충돌구가 확인된 겁니다. 칙솔루브 충돌구. 정확히 6,6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리듐층과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행성 충돌설은 정설이 됩니다. 물리학자 아버지와 지질학자 아들이 함께 고생물학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안타깝게도 루이스 알바레즈는 198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돌구가 발견되기 3년 전입니다. 자신의 가설이 증명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답을 찾았습니다. 6,600만 년 전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2km 돌멩이 하나가 1억 6천만 년의 제국을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전체 종의 약 76%가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대멸종. 백악기 팔레오기 대멸종입니다. 6편에서 본 페름기 대멸종이 96%였으니 수치만 보면 그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목록을 보면 이 멸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조류 공룡. 전멸. 1억 6천만 년 동안 육지를 지배한 공룡이 단 한 종도 남지 않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벨로키랍토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암모나이트. 전멸. 캄브리아기부터 3억 년 넘게 바다에서 살아온 동물입니다. 백악기의 절정을 맞이했던 이 나선형 껍질의 생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사사우루스. 전멸. 바다의 최강 포식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익룡. 전멸. 2억 년 넘게 하늘을 지배하던 비행 파충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날개 11m의 케찰코아틀루스도 이 멸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먹이사슬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플랑크톤이 사라졌고, 플랑크톤을 먹는 생물이 사라졌고, 그 생물을 먹는 생물이 사라졌습니다. 도미노처럼 아래에서부터 무너진 겁니다. 앞서 봤던 도버 해협의 하얀 절벽. 플랑크톤의 껍질이 쌓여 만들어진 그 석회암 지층이 대멸종 시점에서 뚝 끊깁니다. 더 이상 쌓이지 않은 겁니다. 플랑크톤이 사라졌으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남았을까요? 악어. 살아남았습니다. 공룡보다 먼저 등장한 동물입니다.
6편에서 봤듯이 트라이아스기부터 존재했던 크루로타르시의 후손입니다. 페름기 대멸종,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에 이어 백악기 대멸종까지 세 번의 대멸종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거북, 살아남았습니다. 뱀, 살아남았습니다. 곤충, 살아남았습니다. 양서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새, 공룡의 후손이 살아남았습니다. 몸집이 큰 비조류 공룡은 전멸했지만 작고 날 수 있는 조류 공룡은 살아남은 겁니다. 포유류,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동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았습니다. 대부분 몸무게 25kg 이하, 잡식성이거나 부식질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합성이 멈춰도 썩은 식물, 곤충, 씨앗으로 버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땅속이나 물속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지표면의 극한 열기를 피할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온혈이거나 동면할 수 있거나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소행성만이 원인이었을까요? 인도 서부에 데칸 트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면적이 5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의 2배가 넘는 면적에 용암이 덮여 있습니다. 이 화산 활동은 소행성이 충돌하기 수십만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생태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약해진 몸에 결정타가 날아온 셈입니다. 소행성 충돌 하나만의 결과인지 화산 활동과의 이중 타격인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1억 6천만 년의 공룡 시대가 끝났습니다. 육지의 공룡, 바다의 모사사우루스, 하늘의 잉룡, 백악기를 지배하던 거대한 파충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구는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세계에서 작은 동물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충돌 후 수십만 년, 지구는 폐허였습니다. 숲이 사라졌습니다. 대형 동물이 사라졌습니다. 바다의 먹이사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온 건 양치류였습니다. 대멸종 직후의 지층에서 양치류 포자가 폭발적으로 발견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양치류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화산 폭발이나 산불 뒤에 가장 먼저 자라나는 식물이 양치류입니다. 씨앗이 아니라 포자로 번식하기 때문에 황폐한 땅에서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양치류가 먼저 땅을 덮고 그 위에 서서히 다른 식물이 돌아옵니다. 꽃피는 식물, 속시식물도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식물이 돌아오자 곤충이 돌아옵니다. 곤충이 돌아오자 작은 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습니다. 생태계가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텅 빈 세계에서 기지개를 편 동물이 있습니다. 포유류. 6편에서 잠깐 봤습니다. 공룡 시대 내내 쥐만 한 크기로 밤에만 활동하며 공룡 발밑에서 숨어 살던 동물. 1억 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룡이 차지한 생태적 지위가 너무 많아서 포유류는 커질 수도 없었고 낮에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초식 동물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대형 포식자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늘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바다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공룡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자리가 한꺼번에 열린 겁니다. 포유류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대멸종 후 불과 1천만 년. 지질학적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포유류는 폭발적으로 다양해집니다. 쥐만 했던 몸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개만 해지고 말만 해지고 코끼리만 해집니다. 육지뿐 아닙니다. 바다로 들어간 포유류가 나타납니다. 훗날 고래가 됩니다. 하늘을 난 포유류가 나타납니다. 박쥐입니다. 6편에서 본 패턴이 다시 반복된 겁니다.
대멸종은 기존 지배자를 쓸어버리고 준비된 대기자에게 무대를 넘깁니다. 페름기 대멸종이 공룡에게 무대를 넘겼듯이 백악기 대멸종은 포유류에게 무대를 넘겼습니다. 5번의 대멸종. 4번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 대멸종 이후에 열린 시대. 그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공룡의 시대는 1억 6천만 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작 수십만 년입니다. 공룡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막 등장한 신참입니다. 하지만 공룡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앞서 봤듯이 새가 공룡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만 종의 공룡 후손이 지구 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년의 제국은 끝났지만 그 혈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끝낸 건 소행성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연 건 생명 자체의 질긴 힘이었습니다. 38억 년.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38억 년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화학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산소가 지구를 바꾸고, 세포가 합병하고, 눈이 진화하고, 생명이 바다를 떠나고, 공룡이 일어서고, 소행성이 떨어지고, 4번 위기가 왔고 4번 생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공룡 발밑에서 쥐처럼 숨어 살던 동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동물들이 어떻게 고래가 되고 말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결국 우리가 됐는지. 포유류의 시대.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